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미술관을 가보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제가 한참 미술관을 다녔던 시절이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참 빛나는 청춘의 시절이었죠. 그때 저는 마음이 심란하거나 힘들면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자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정적이고 평온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미술관을 하루 종일 거닌다는 게 보통 체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크기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그 미술관 안에 특유의 움직이지 않는 듯한 멈춰있는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를 맡으면서 그 넓은 곳을 계속 걸어 다니다 보면 숨도 차고 되게 식은땀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미술관을 찾아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몸은 그렇게 고됐지만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뭔가 위로받고 위안받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미술관이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작품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들의 삶을 알고 나서는 왜 내가 잘 해석하지 못하는 그림과 작품들이 저에게 위로와 위안을 줬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작품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미술사에 남을, 역사에 남을 대작들이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낸 그 예술가들의 삶은 정말 고달프고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자주 봤던 그림들이 이중섭의 황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각가 권진규 선생님의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 되게 힘차고 열정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박수근 선생님의 그림들은 뭔가 아련한 추억을 돋게 하는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이중섭 선생님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굶어 죽었다는 말이죠. 그만큼 힘들게 사셨고 그럼에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으셨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정적이고 힘있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냈을까. 그림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저도 작가 지망생이었거든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사는 것도 어려웠죠.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산 이들도, 나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져 있던 이들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켰구나라는 게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작품들의 에너지가 저에게 알 수 없는 위로와 위안을 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청춘의 미술관은 그렇게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저의 20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이 공간을 저는 30대부터는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마음 편하게 미술관에 갈 시간도 없었고, 간다고 하더라도 되게 어떤 글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뭔가 위로와 위안과는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잊게 된 것 같아요. 이 청춘의 미술관이 얼마나 위로해주고 위안을 줬던지. 정말 우연히 책 한 권을 소개받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미술관이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17명의 예술가들의 삶의 애환과 그 작품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청춘의 미술관을 소환할 수 있었어요. 나에게도 이런 미술관이 있었구나. 너무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그런 미술관의 기억들이 이 책을 통해서 떠오른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외의 면이 있는 책이었어요. 저는 치유적이거나 아니면 감성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이 17명의 어떻게 보면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 예술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 추명희 작가님이 기자 출신이세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다양한 정보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각도의 시선이 이 책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좋은 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나만의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점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청춘의 미술관을 다시 떠올렸듯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두 명의 예술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모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네 아시죠? 수련을 그린 화가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빛의 화가로도 알려져 있고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로도 알려져 있죠. 저도 이 모네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파리의 미술관에 갔을 때 이 모네의 수련 연작을 실제로 볼 기회가 있었어요. 파노라마처럼 크게 펼쳐져 있는 그림이었는데 10분 넘게 우두커니 서서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모네의 수련은 마치 겨울에 지는 낙엽이 지기 전에 붉게 물든 단풍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단풍이라고 해서 꼭 빨간색 잎을 떠올리시는 건 아니시죠? 모네의 수련도 단 하나의 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한 색들이 물속 위에서 단풍처럼 피어 있는 거죠. 모네는 수련의 그림을 250점을 그렸는데 다 똑같은 장소, 자신의 집 정원에서 그렸다고 해요. 왜 250여 점이나 되는 그림을 똑같은 장소에서 그렸을까요? 계절마다, 시간마다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련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겠죠. 저는 이 모네의 삶도 굉장히 고달팠어요.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화단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모호한 몽실몽실한 그림을 조롱하고 되게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너무 그런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생각에 투신을 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빛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빛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얼굴이 빛에 따라서 변해가잖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화폭에 담기도 했어요. 이 책에 그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상상할 수 있으시나요? 아니,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너무 슬픈데, 그런데 빛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어요. 그 모습이 너무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슬픔 대신에 붓을 잡았다라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모네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그런 겨울 같은 삶에 매몰되지 않고 늘 그 겨울을 앞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단풍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풍은 그가 만들어낸 그의 그림이겠죠. 그래서 수련을 보고 그런 단풍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단풍이 왜 붉은색인 줄 아시나요? 이 단풍이 지기 위해서 물든 붉은색은 단풍잎이 붉은색 파장을 반사해서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단풍이 붉은색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왜 붉은색 파장을 밀어낼까요? 초록색과 푸른색 파장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청색과 녹색의 파장을 더 잘 흡수하면 가을빛으로부터 잎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줄어든 일조량 속에서도 빛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붉은 단풍이 지는 이유는 그 겨울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연이 단풍이라는 아름다운 색을 그려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저는 모네의 수련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단풍이 들고 있나요? 내 마음의 겨울, 내 마음의 그런 숙명 앞에서 그 숙명과 차가운 겨울에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수놓고 아름답게 그려가는 그런 단풍 같은 그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때 모네를 보면서 떠올렸던 그런 단풍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아직 지지 않는 단풍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된 거죠. 자, 또 하나 인상적인 작가가 로세티라는 작가였습니다. 이 로세티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작가예요. 물론 그림은 본 적이 있지만 이 그림이 이 로세티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구나는 이 책을 통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됐죠. 이 로세티는 평생을 자신만의 베아트리체를 찾아서 삶을 바치고 예술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아트리체 아시나요? 단테라는 작가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죠. 연인이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로 단테가 자신의 작품에 신성화된 연인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 줄 어떤 그런 영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베아트리체예요. 내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의 그런 전형 같은 거죠. 이 로세티도 평생을 자신이 동경하는 베아트리체를 찾아서 결혼을 한 게 이 시달이라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달이 또 일찍 죽어요. 그 뒤로 이 로세티는 시달을 대체할 베아트리체를 찾아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찾을 듯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신성의 베아트리체, 영혼의 구원자 베아트리체를 자신의 삶에 설정하고 있었음에도 참 많은 여인을 만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약간 물란한 생활을 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의 청춘의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이상의 연인, 어떤 이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그런 건 없다라는 걸,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정말 그런 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참 그랬을 때가 좋았던 것도 같아요. 그런 아름다움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 저에게는 어떤 다가갈 수 없는 희망, 그래서 더 열심히 뛰게 하고 더 열심히 나를 당금질하게 했던 그런 열정이 그 이상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상이 사라지고 그런 대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열정이 나오지 않는 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다시 만들어야겠다. 나의 베아트리체를 만들어서. 하지만 들키지 말고 내 마음속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곳에 미술관을 하나 만들고 내 베아트리체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베아트리체가 꼭 이성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자체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철학일 수도 있겠죠. 그런 미적인 이상, 미적인 신성이 있을 때 내 삶은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에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안식처가 저는 미술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죠. 그렇게 여유롭게 하루를 온통 내어서 미술 작품들을 보고 뭔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걸릴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일까요? 나의 좌절과 성공, 아픔과 기쁨, 용기와 희망, 이런 것들이 서로 빛과 어둠이 돼서 아름답게 수놓아지겠죠. 그 그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잘 걸어둬서 내가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그곳을 찾아서 한숨 돌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음속의 미술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멋진 설계 도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